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소지가 크다며 줄곧 반대했던 대법원이 국회 법안 처리 예정일을 며칠 앞둔 어제 갑자기 자체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설정하겠다는 내용의 예규안을 발표했죠. 그러자 여당에선 시간만 끌던 조희대 사법부가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뒤늦게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우롱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겉으론 대법원이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제목으로 뭔가를 내놓은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 구성이나 영장 전담 법관 추천 등에 개선된 점이 없다며 다음 주에 그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첫 소식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가 위헌 요소를 제거한 대안이라 주장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든 것처럼 이 대안은 이제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입법부가 사법행정의 핵심인 사건 배당에 개입해 상권 분립을 훼손한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위헌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1년이 훨씬 지나서 이 예규 하나 내놓고 국민 저항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위헌 소지가 없어요. 위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체크하고 이야기한 거고 여러분들도 양심에 손을 얹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를 두고 정치권은 다음 날까지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을 우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12.3 내란 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이 질질 끌었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는 내규를 내놓았으니 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대법원 예규를 바탕으로 내란 외환 사건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구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원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피고인이 그보다 이틀 먼저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겠다는 재판부에 선고 연기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날 1심 선고만 없다면 곧 풀려날 수 있다는 예상이라도 했던 건지 윤 피고인은 직접 재판부가 불의의 일격을 가했다며 열변을 토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6일에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6일 선고를 예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부. 오늘이 결심 공판 전 마지막 재판이었는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고 결심 공판이 잡혀있는 26일 오전에 증인 신문도 다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26일 오전에 다시 소환해서 신문하고 오후에 그 이후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떠신가요? 선고를 늦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을 2026년 1월 16일로 지정하셨고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철회하여 부동의할 기회조차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4번이나 발언권을 얻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먼저 결론이 나야 한다는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선고 일정은 불의의 공격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130명 증인 신청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내란특검 측은 12.3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드러나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차례 변호인 사무실 연락을 해서 연락 증사를 안내하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달 가까이 지나서 공판 준비기일 1회기일 5일 전에야
연락능사를 신청하셨는데 재판부는 초기엔 사건을 6개월 안에 종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지만 특검이 증인을 철회하고 절차에 협조해 종결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한 뒤 기존에 밝힌 재판 일정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단 다음 기일인 12월 26일에 원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그 첫 번째 판단이 약 한 달 뒤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자, 강은 기자,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겁니까? 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 경찰청에 출석했으니 10시간 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전 장관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시계 한 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전 장관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에게 불법적 금품 수수는 전혀 없었다며 다시 한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 시간을 맞바꿨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경찰은 오늘 전 장관을 상대로 실제 금품 전달이 있었는진 물론 2019년 통일교가 전 장관의 책 500권을 1,0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전 장관을 부른 건 전담 수사팀 출범 9일 만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올해 안에 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속도를 내는 걸로 풀이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실제 뭔가를 받은 게 입장이 되려면 전 장관이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이걸 규명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시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 장관이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결국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은 천정궁에서 확보한 이른바 명품 구매 기록 등을 분석해 전달 여부를 역추적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의 발단이었던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최근 앞선 특검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경찰 입장에선 악재입니다. 경찰은 전 장관 수사를 일단락한 뒤에야 임종성, 김교환 전 의원 등으로 수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통일교의 금품 살포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답변이 6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자며 뜻을 모았는데요. 장슬기 기자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2%는 통일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단 22%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6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검 도입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찬성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양당은 추가 협상을 거쳐 다음 주쯤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아직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고요.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아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이 진영 문제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며 주말 사이 국민의힘과의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이르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언과 설, 주장 이런 것들에 의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검을 요구한다고 해서 금방 새로운 것에 대한 특검을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중인 전재수 의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또 다른 민주당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추가되면 특검 수용 압박은 점차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팀이 한국은행 본부를 수색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권하는 관봉권 묶음에 담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특검은 자료 검토를 마친 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에서 압수한 관봉권의 띠지가 사라진 사건을 수사하는 관봉권 쿠팡특검이 오늘 한국은행 발권국을 찾았습니다. 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해 관봉권의 제조와 분류 및 보관, 지급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그 띠지하고 스티커에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요.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이 전 씨의 집에서 찾은 한국은행 관봉권은 모두 5천만 원. 5만 원권이 100장씩 띠지에 묶여 비닐로 포장돼 있었고 한국은행 기기번호와 담당자, 책임자, 바코드가 담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띠지에 적힌 날짜는 2022년 5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사흘 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압수품을 확인해봤더니 이 띠지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띠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달을 했고 압수물 담당은 그게 이제 현금 액수만 중요하지 띠지가 중요한 것은 인식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사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감찰과 수사에 착수한 대검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이 밝혀야 할 첫 번째 의혹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직적으로 띠지를 없애려 했는지입니다. 관봉 형태로 밀봉해 시중은행에 공급된 돈이었던 만큼 띠지 실물을 통해 전 씨에게 돈을 건넨 누군가를 파악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의혹입니다. 한국은행은 띠지가 있다고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된 현찰인지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를 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은행에 가서 어떻게 유통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있습니까? 띠지에는 그 정보는 없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들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님.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게 하라는 김범석 쿠팡 창업주의 지시와 대외비 산재 대응 문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쿠팡 노동자 장덕준 씨의 죽음이었습니다. 쿠팡은 이때부터 자신들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쿠팡의 대응팀이 장례식장을 지키고 왜 유족을 쿠팡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시간을 거슬러 되짚어보겠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 기자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장덕준 씨 사망 당시 쿠팡에는 장례식장 대응팀이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동료들이 조문했고 직접 목격한 상황을 유족에게 전했습니다. 방명록을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다녀간 거예요. 되게 고생했다. 그날 이제 통증을 호소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동료들의 증언으로 시작된 과로사 의혹은 언론 보도로 이어졌고 곧 국회 국정감사까지 번졌습니다. 그 무렵 쿠팡 내부에선 은밀한 대응책이 논의됩니다. 물 마시기, 잡담과 서성거림, 짐 없이 걷기. CCTV에서 이런 장면만 골라 부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지시.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게 하라. 김범석 쿠팡 창업자의 말이었습니다. 자료가 다 회사에 있잖아요. 회사가 자료를 안 내면 저희 유가족 쪽에서는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2달 뒤 김범석 창업자는 국내 법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합니다.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9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쿠팡 내부에서 처음으로 산재 대응 문건이 작성됩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유족은 누가 만나고 언론과 국회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사고 이후를 관리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문건입니다. 그 뒤로 쿠팡 장례식장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희가 장례식장을 일부러 갔어요. 쿠팡 직원들이 딱 나와가지고 그 앞에 입구에서 딱 붙어 막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가 좀 달라졌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논의되던 시기 발생한 고 장덕준 씨의 죽음. 그 직후 쿠팡에선 창업자의 은폐 지시 정황이 드러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재 대응 매뉴얼이 대외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서 과로나 질병으로 산재 승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쿠팡이 퇴직 공직자를 전방위로 영입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국회를 떠난 공직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회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가는 민간 기업을 살펴봤더니 이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쿠팡이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최근 6년 동안 취업 심사를 통과한 뒤 민간 기업에 다시 들어간 국회 퇴직 공직자는 모두 239명. 이들 중 쿠팡행을 택한 인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LG와 SK, 삼성, KT 등 대기업들을 제친 규모입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이 15명, 정책연구위원이 1명이었습니다. 쿠팡과 쿠팡 로지스틱스, 쿠팡 이츠의 상무와 이사, 고문 등으로 자리를 옮겼고 부사장 자리까지 꿰찬 경우도 있었습니다. 규제 이슈가 많은 기업일수록 국회 인력을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영입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마저도 취업 심사를 받은 4급 이상 공직자만 대상으로 추린 거여서 전체 공직자로 넓히면 쿠팡행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대관 업무를 맡았던 복수의 인물들은 MBC에 5급 선임비서관 출신 등 분석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팡에 재직 중인 국회 출신 직원들의 추천으로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또 한 해 모든 목표는 사실상 국회 국정감사에 맞춰 돌아갔다고도 말했습니다. 규제 회피나 김범석 창업주 보호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에 이들을 집중 투입한 정황입니다. 쿠팡은 최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자료 절반가량을 영업 기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해 국회 패싱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회장이나 사장 증인 출석이 될 때는 득달같이 국회로 달려와서 출석 못하게 막는 역할을 대간히 했는데 경실련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이 국회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한다면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국회 취업 승인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통합을 공식화하자 행정안전부가 내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통합시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데요. 통합에 큰 이견이 없는 여야는 벌써부터 신경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남도청이 통합시 출범을 위한 첫 영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간 준비 상황과 추진 일정을 논의한 건데 우선 정부는 통합시 출범 시기를 내년 7월 1일 목표로 잡았습니다.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에 맞춘 건데 내년 지방선거부터 통합시장 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 대전 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전 충남 통합을 추진하고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 350만 명이 넘는 특별시가 탄생하는데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광역지자체가 됩니다. 통합된 특별시의 첫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당장 대전과 충남의 자치단체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시 출범은 동의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전제로 졸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련법을 놓고 주도권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이미 올해 10월 국민의힘이 먼저 대전 충남 특별시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인데 민주당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하기 쉽지 않은 종합선물세트 법안이라며 내년 1월까지 새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존에 만든 특별법을 여야가 논의해 수정 보완할 수는 있지만 새 특별법에 찬성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어제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경주시와 시의회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누군가 내란이 아니라 계란이라며 항의하는 단체들을 조롱했는데 알고 보니 경주시 고위공무원인 농축산해양국장의 발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개최에 공로를 인정해 명예시민증을 주겠다고 밝힌 92명. 그런데 이 중엔 12.3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21명 중 19명이 국민의힘 소속,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반대했지만 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역사의 오점이에요. 그런데 항의 과정에서 회의실 문 뒤에서 누군가 큰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런 내란 아니고 계란이라뇨. 무슨으로 막말하십니까? 처음엔 시의원인 줄 알았지만 확인 결과 경주시 4급 농축산해양국장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헌법 준수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그것도 시의회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내란을 희화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내란에 대한 걸 희화화해갖고 그렇게 시민들이 항의하러 왔는 걸 갖다가 그걸 그렇게 할 일입니까? 공무원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무원으로 부적절한 발언은 아닌지 찾아가 물었습니다. 해당 국장은 그냥 옆에서 계란을 얘기하길래 계란만 말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그래서 다 돼요. 계란이다. 그때 난 계란이 먹고 싶어. 계란인가 않겠지 내가. 아니 내란이 아니다 계란이다 계란 이러셨는데. 아니에요. 발언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뿐 아닙니다. 어제 항의하는 방청석을 향해서도 욕설과 반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안 부끄러워요? 당신이 부끄러워. 당신이 정말 부끄러워. 왜 그랬는지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니까 혼자말로 그래 이야기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억력이 잘 안 좋습니까? 명예시민 수여에 동의한 시의원들은 아직 내란 관련 혐의가 확실하지 않아 소신대로 투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확실치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가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아까 소신껏 이제 생각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는 시민을 모욕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시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 보고가 이뤄진 오늘 남북 문제 해결은 통일부의 역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의 교통 정리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고 외교부엔 책 잡을 게 별로 없다며 외교부의 성과도 인정했는데요. 김정우 기자입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 보고가 시작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이 진짜 원수가 된 듯하다며 불필요한 강대강 정책으로 서로 증오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문제 해결은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이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외교부 중심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통일부가 불참하는 등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이 부각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셈입니다. 동시에 외교부를 향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책 잡을 게 별로 없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특정 부처에 힘을 실어줬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번갈아 칭찬을 건넨 걸로 풀이되는데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 업무 협의와 이견 조율 등을 위해 정기적인 안보관계 장관회의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업무 보고에서는 북한 매체인 노동신문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통일부를 향해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왜 막아놓습니까?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도 꺼내들었는데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언급하며 북한이 받아줄지 여부는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협의해서
판문점에서 넘겨주면 제일 좋긴 한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외동포청을 향해서는 소재 국가에 따른 동포 차별이 없도록 챙겨보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을 주문하면서 국민 권리 향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임박했다는 신호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일본 방문도 예상되는데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까지 깊어진 상황에서 중일과의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였다며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광범위하게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공식화했습니다. 서해 구조물과 북한 문제, 경제 분야 문제 해결 등을 주요 대화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주변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님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자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 1차관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전략 대회를 개최했는데 방문 일정과 의제 등 물밑 조율에 나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방중 가능성을 언급하며 회담 의제 조율을 지시했습니다. 유해 발굴 송화는 중국하고 협의가 중요한데? 예, 맞습니다. 조만간 중국하고 아마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중 정상회담 일정이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방문이 임박했다는 신호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셔틀 외교 복원을 선언한 일본에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를 만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하고 싶다고 제안했는데 외교 당국은 오는 1월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잇따른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실용외교를 추구해온 이 대통령이 극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일본 두 나라를 잇따라 찾는 외교 무대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종로에 현대그룹 사옥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확인돼 수백 명이 대피하고 군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박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이 협박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 사옥. 총을 든 군인들과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폭발물 탐지견까지 동원됐습니다. 철문은 굳게 닫혔고 진입로와 건물 입구까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오늘 오전 13비트코인 17억 원가량을 주지 않으면 11시 반에 현대그룹 건물을 폭파시키겠다는 협박 메일이 현대 측에 들어왔습니다.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짐 이런 것도 못 챙기고 그냥 다 나오셨더라고요. 진짜 일어날 것 같았어요. 차가 한두 대 와서 그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던 직원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건물 전체를 수색했지만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런 허위 폭파 협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는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밝힌 자가 카카오와 네이버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에 대한 테러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제는 KT, 지난 15일에는 카카오를 겨냥한 폭파 협박이 있었습니다. 협박글마다 자신의 이름을 감추지 않았는데 모두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 사옥 협박범도 메일에서 자신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사칭 여부를 확인 중인 경찰은 동일범 소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손해배상 카드도 적극 꺼내들고 있지만 이런 허위 협박글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을 했던 20대 남성에게 1,200여만 원, 작년 9월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거짓말로 공권력을 낭비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작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이주 노동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권이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고통 속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근에도 국내 한 농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 지낸 네팔인 노동자들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송서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전북 정읍 외곽에 있는 한 돼지 농장. 네팔 국적 이주 노동자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의 폭언이 쏟아집니다. 손으로 머리를 잡고 흔들고 플라스틱 호스로 몸 곳곳을 쿡쿡 찌릅니다. 이날 더 심한 폭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료를 잘못 줬다고 한국인 관리자가 네팔 노동자를 CCTV 없는 곳에 데려가서 삽을 휘둘렀고 머리를 맞아 피가 났다고 합니다. 폭행 피해자는 또 있습니다. 일을 못한다며 미는 바람에 손을 다쳤다고 합니다. 한국인 농장주도 폭언을 해댔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그냥 내가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앉아. 너 방금 꾸겠지? 그냥 찍어버릴 수도 있어. 실수라도 하면 욕설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 스테이크? 이 스테이크 하면 혓바닥을 잘라버려. 겁에 질린 네팔 직원들은 복명복창을 합니다. 나라 잘못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건너온 한국. 매일이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농장주는 폭언한 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관리자는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다 돼지 농장이 시끄러워 험한 말이 나온 거라고 했고 삽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계속된 폭언과 폭행에도 한국어가 서툰 이주 노동자들은 신고하기를 망설였다고 합니다. 고용주 동의 없이는 일터를 옮길 수 없는 고용허가제도 이주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어서 고재민 기자입니다. 농장주는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네가 고용부에 신고하지. 나 그냥 외국인 안 써. 너 죽여버릴 거야 그냥. 만약에 그걸 하는 순간 너는 한국에서 추방이라고. 그래도 신고해보려고 했지만 서툰 한국어가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한참을 참았습니다. 몇 번이나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답은 같았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만들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고용허가제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주 허가 없이 사업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폭행이나 임금체불 등이 입증되면 가능한데 언어 장벽 탓에 신고도 쉽지 않아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에 일을 하러 오고 싶은 사람에게 노동허가라는 방식으로 이직이나 이런 것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장주는 불법 체류자로 만들겠다는 말은 한 적 없다며 지금까지 일을 그만두려는 이주 노동자들은 다 사직 처리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노동자 3명은 이달 초 이주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농장에서 탈출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이들을 불러 진술을 받은 뒤 농장주와 관리자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거리에서 역주행을 하던 승용차가 학원버스와 충돌해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일동의 한 사거리. CCTV 화면 왼쪽 위에 잡힌 검은색 승용차가 엄청난 속도로 사거리를 지나칩니다. 역주행입니다.
그러더니 가로수와 신호 대기 중이던 학원 버스와 부딪힙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차량이 부딪힌 충격으로 차량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가로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사고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승용차 운전자는 다른 사거리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한 이후 주행하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약 400m가량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짜 폭발하는 소리 정도로 났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거의 무슨 팝콘 튀기듯이 폭발하는 것 마냥 흩날려서 보니까 앞에 사고 차량이 있고 혈흔 이런 거에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이 심정지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학원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교사 등 2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에 학생들은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로 차량 파편이 튀면서 인근에 있던 승용차 한 대의 유리가 깨졌고 근처를 지나던 보행자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숨진 승용차 운전자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차량도 감정 의뢰할 예정입니다. 도로에 버스와 승용차들이 부딪힌 채로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부상자가 있는 듯 길가에 모여있는 시민들도 보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서울 강남구청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앞에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구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총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약물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 10명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사건 발생 6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이 나왔고 박범계, 박주민 등 현역 의원은 벌금형 선고가 유예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공수처 설치법 등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막아서면서 국회는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사건 이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 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에게 오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박범계, 박주민 의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안 처리를 폭력으로 강행한 행위는 의정활동 목적에 벗어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의 점거와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를 통해서 당시 우리들의 행위 그리고 저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민주당 현역 의원 2명 모두 당선 무효형은 피했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송원석 등 국민의힘 의원 6명도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벌금형에 그쳐 당선 무효형은 피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국회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며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들었지만 이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측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오늘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항공료를 부풀리고 관광지를 다녀오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두고 외유성이란 지적이 나오거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올 한 해 논란이 잇따랐는데요. 지방의회의 내년 해외 연수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을까요?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출장에서 항공료를 부풀린 정황이 발견돼 구의원 1명 등 4명이 지난 10월 검찰에 넘겨진 대구 달서구 의회. 이딴 비판에도 달서구 의원들은 지난달 또다시 대만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몸살이고 저희가 꼭 필요한 해외 연수를 못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내년 해외 연수 예산을 올해보다 218만 원 늘린 1억 558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체계 한도 그 안에 포함되니까 여기 상승이 되면 공무국의 출장이 이제 그 안에서 금액이 늘어나고. 이 밖에도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북도의회와 외유성 논란을 빚었던 경주시 의회와 문경시 의회의 해외 연수 예산도 올해보다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 정도 반영됐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올해 논란이 됐던 해외 연수 예산을 줄이는 지방의회도 늘고 있습니다. 청도군 의회에선 아예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성주군 의회도 올해 3,600만 원이던 예산을 내년엔 4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등 영덕군, 울릉군, 예천군, 의성군, 대구시 의회도 예산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해외 연수는 지금까지 보면은 연수 목적에는 기대 효과가 사실 미미했거든요. 하지만 지방선거 6개월 남겨놓고 생색내기 예산 삭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고 또 내년에 새로 당선된 의원도 임기 이제 시작인데 해외 연수를 당장 그 해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예산이 한시적으로 삭감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해외 연수가 실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고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선입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기관과 물품 종류만 교묘하게 바꿔가며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탓에 검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남구청 총무과입니다. 어디요? 남구청 총무과요. 주방 가구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 씨가 지난 15일 받은 전화입니다. 1,700만 원어치 싱크대 공사를 발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구청 공무원은 김 씨에게 식기세척기 6대를 대리 구매해달라며 공문까지 보내줬습니다. 예산 빨리 털어야 된다고 지정된 제품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조달청의 단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세척기 회사는 김 씨에게 소비자 가격의 80% 수준에 공급해주겠다며 선금 50%를 요구했습니다. 울산에서만 가구업체 2곳이 이 같은 수법에 속아 3,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528만 원짜리가 400만 원 거니까 엄청 남잖아요. 그 6대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또 신경이 갔지 이제. 연말이 되자 예산을 빨리 소진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 자영업자들을 울린 겁니다. 지난 5월 대선 기간에는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도시락 대리구매 사기 사건이, 지난달에는 보일러타워 붕괴 참사를 악용한 한국동서발전 사칭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때그때 사칭 기관과 물품만 교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칭형 노쇼 사기는 4,500여 건, 피해액은 737억 원에 이르지만 검거율은 19%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노쇼 사건 총책들이 해외에 숨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나 전화번호는 모두 대포통장 등으로 추적이나 분석에 실이 걸리므로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에서 대리 구매나 선결제를 요구할 경우 100% 사기로 보면 된다며 끊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한국삭도공업이 케이블카 운행을 독점하고 있는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려 한 서울시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곤돌라 공사를 위해 남산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결정이 위법하다는 한국삭도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세대 연극 스타인 배우 윤석화 씨가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투병 생활 끝에 향년 69세로 별세했습니다. 1975년 연극 무대에 데뷔한 고인은 신의 아그네스, 햄릿,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 출연했고 이후 뮤지컬과 드라마 등 작품 활동을 통해 백상예술대상 여자 연기상 4차례, 2005년 대통령 표창, 2009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MBC 배구 예능 신인 감독 김연경에서 활약한 몽골 출신의 인쿠 씨가 정관장에 입단해 오늘 곧바로 데뷔전까지 치렀습니다. 이명로 기자가 전합니다.
배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간절함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정관장과 정식 계약까지 이뤄낸 인쿠시. 데뷔 전이 예고되자 경기 전 기자회견이 열릴 정도로 인쿠시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꿈이었던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경기 이제 뛸 수 있는 기회에 와서 너무 기뻤고, 김인근 감독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일단 축하한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계속 이제 앞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공격력이 아쉬운 상황에서 고이진 감독은 인쿠시를 과감하게 선발 명단에 올렸습니다. 착하다, 인성이 참 좋다, 보완해야 될 점은 많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귀화까지 고려 중인 인쿠시는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약간 좋은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인정받고 약간 화이팅하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은. 선발로 나선 인쿠시는 강력한 스파이크로 경기 첫 득점을 기록했고, 이후 결정적인 상황에서 블로킹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리시브에서 약점을 보이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데뷔전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토르코의 아랍컵 우승을 이끈 원더골 만나보시죠. 하프라인을 넘기도 전에 날린 슛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한낮엔 초봄처럼 온화했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낮에 일부 남부와 제주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12월 중순 역대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습니다. 한낮에 제주 성산이 20.6도, 전남 광양이 17.9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포근하겠지만 전국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중부와 호남을 시작으로 오후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비의 양은 5mm 남짓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부터 찬바람이 차츰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전날 아침보다 12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극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중서부 지방부터 반짝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9도, 대구 4도로 오늘보다 최고 10도 이상 오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성탄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